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 사과를 요구한 건데요. 대선판의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는 여의도의 손님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현직 의원들이 저희 뉴스탑10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하는데요. 오늘 여의도의 손님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벌써 뉴스탑10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예, 오늘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과 함께하는 뉴스탑10,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지금 좀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인데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해임 이후에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윤석열 후보는 믿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된 뒤에 어떤 일을 할지.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도 늘 똑같은 말을 제가 해온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선판에 중대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강력히 분노한다,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온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까지 만나봤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잇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강력한 분노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 요구도 이례적이고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꽤 높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더 이례적이죠.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27일 남았죠.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 야당,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예. 여권 전체의 어떤 정무적 기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뷰는 그저께 나왔죠. 어제 물론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반응이 하루 늦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당, 그 지역당, 그리고 여권의 모든 스피커들, 거기에 오늘 의원총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권이 총동원된 건데, 예. 이건 그러면 단순히 청와대의 반응이 아니라 야권 전체의 반응인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폐 청산하라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실패한 정권이라는 뜻이죠. 그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그 선거와 관련된 여권의 의도도 없진 않을 것 같은 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여당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흔쾌히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 각을 확실히 세우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여권 내에서는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최근 그 선거 국면이 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그 이른바 그 권력 사유화 논란 알겠습니다. 등으로 예. 가기 때문에 이 국면을 하나 바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권에서는 계속 하나 이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아도 너무 여소야대 가 크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아마도 검찰력을 강력하게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우려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반응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의도가 뭐든 간에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그러게요. 분명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 오늘 오전 청와대 메시지고요. 김관혁 교수님. 네. 오후에 청와대가 추가 메시지를 또 냈어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소신이면 위험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예.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라 그러면 사실은 저열한 거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거 국면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이거는 저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소신이라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윤 후보의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권 시에. 그런데 적폐 청산 수사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정치 보복입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소신이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정치 보복하겠다는 걸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후보의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점은 정치 보복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추구했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이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특정 정권을 지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없는데 이제 예컨대 이제 검찰총장을 누군가 시키면 그것이 알겠습니다. 집권자의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은 예.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스스로가 추구했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진짜 집권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검찰총장이든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내 서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했어요. 일단 대통령과의 정면 대응은 좀 자제한 겁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대응을 자제했다기보다는 예. 원래 소신이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소신이 뭐냐? 문 대통령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법과 원칙,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뭐 성역 없는 수사 이런 걸 다 강조하신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기획수사라는 단어는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 윤석열 후보께서 적폐수사 이건 쓰셨는데 적폐가 왜 없습니까?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도 적폐이고 원전 경제성 조작도 적폐이고 이런 예. 김혜경 씨 것만 해도 뭐 법카로 한우를 먹었다든지 대리 처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현행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행법에 위반된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하라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랑 똑같을 것이다. 이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멘트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일단 뭐 보시기에는 정면 대응을 자제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의 이 사과 요구가 선거 개입이다 강력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보안법이 이거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으면 수사한다. 이런 원칙론적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다는 건지 또는 이제 수사를 하면 모두 교도소에 갈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건지 좀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공갈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오늘 이준석 대표는 본인 SNS에 그 요즘에 반중 정서 관련해서 편파 판정 논란 관련해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왜 이렇게 대노를 하냐 선거 개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인터뷰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은 이 발언이 무슨 윤 후보 차원이나 아니면 선대본부 차원에서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예. 그 집권을 하면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적폐청산을 할 거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뭐 다른 검사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다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이런 반응이 나온 다음에도 뭐 이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이제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당과 선대본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5일 날 그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열흘 지나가지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갖고 당 후보실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 단순히 축하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심각한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는데 윤 후보 측에서 청와대에 선거 중립 반드시 해라. 그리고 조혜주, 박범계, 전해철 그리고 김부겸 총리까지 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발표는 그냥 선거 중립 요구했다고 발표만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후에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리고 선대본부도 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선거 중립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서 이런 서로 간의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의원님 말씀은 청와대가 지금 의도를 했던 안 했든 선거 개입 그러니까 대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만나보고 올까요?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좀 제대로 좀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합니다. 네,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팔을 휘두르니까 이 지금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빈말이에요. 그거 반어법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나 빼고 내 측근 빼고 그 얘기였어요. 야권에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뭐 규탄까지 했는데 앞서 이도원 의원님은 이 중앙일보의 인터뷰가 그냥 원론적인 얘기했을 뿐이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이 말을 했는데 박수영 의원님 여당의 반응이 재발절인다라까지 야권에서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예. 국정 100대 과제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 1번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을 해도 되고 다른 정권은 적폐청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지은 죄가 없으면은 적폐청산을 하든 말든 잡혀 들어가거나 수사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발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내로남불이죠. 뭐 자기들 수사는 다 해서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그럼요. 뭐 국정과제 1번으로 추진했던 과제를 여긴 얘기도 못 꺼내고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겠다.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치보복으로 끌어넣는 것은 자신들의 그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었음을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륵 교수님,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니 적폐청산도 민주당 거냐, 민주당의 전유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뭔가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수사를 하는 것이고 하는 거지 그걸 목표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청산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썼던 것인데 이거를 딱 특정하게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정권을 겨냥한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 개입을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대통령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대통령이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혐의도 없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를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이제 김혜경 씨 수사 얘기를 했는데 김혜경 씨 수사 받고 있어요. 뭐 이게 어떻게 적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한다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얘기지 지금 받고 있는 수사를 또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좀 얘기를 좀 저는 중복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원전이나 울산도 지금 수사 다 된 거예요. 수사 안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지금 문 대통령이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만 극대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중국을 비판하고 뒤에 가서는 중국에게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뭐 예컨대 뭐 중국을 비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언 기회 좀 드릴게요. 먼저 화면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한번 직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산이라는 문제를 누구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보복 청산이 아니라 법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법질서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하면 그건 보복 청산이고 예를 들면 조국 사건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아수라 게이트 이렇게 저절로 드러난 거는 그거는 처리해야 되죠.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저는 그 당시 수사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하겠죠. 화면이 좀 바뀌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뭐 있냐. 조국 일가 비리 수사할 때도 수사팀 다 바뀌지 않았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대장동 의혹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 박 의원님, 이런 것 때문에 특정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엄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혐의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사건들만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고요. 그 밖에도 뭐 백현동, 순회동, 정자동, 그다음에 최근에 그 성남 FC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재명과 의혹이라고 관련된 하는. 의혹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게 또 정권이 끝나고 나면 드러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있을 때는 차마 말을 못하다가 무서워서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의 의혹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게 한다? 그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법치주의 국가는 마땅히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를 받고 처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그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죽은 권력만 수사하는 거야? 근데 검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1년, 2년 안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차 이제 넘어가면은 슬슬 정권 말기로 가면서 공무원들도 해이해지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수사를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년, 5년 가면서 이미 많은 적폐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개돼 있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월성 1호기 이 부분들은 또 왜 심각하냐면은 청와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고위 관계자 심지어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드루킹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그 경남지사선에 잘랐어야 되는 수사인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단순히 수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적폐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편향된 친북 친중 정책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지, 부동산, 탈원전 이런 게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정책적 적폐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있습니다. 이념이 과잉됐다든지,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기 내로남불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게 단순히 과거를 단죄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걸 적폐로 얘기하든 아니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든 이 부분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 거겠죠. 뭐 정책적 적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5년 내내 수사로 끝날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윤 후보가 집권을 하면 사실은 코로나 시대고 지금 뭐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의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정권의 비전인가요? 그리고 조국 일가 비리 수사는 다 된 거 아닙니까? 대장동 지금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다 특검하자는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얼마든지 수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지금 김건희 씨 2010년 5월부터 주식 매매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후에도 40건이나 했고 그것이 거의 뭐 50억에 달한다. 뭐 이 얘기가 있거든요. 뭐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도가 있어요. 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를 자청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진정성도 이해를 받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여당에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보복성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는요.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여당 현직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현장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정치적 복수를 공약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게 정치 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입니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수사는 공정하고 내가 당한 수사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내 편만 누릴 수 있는 공정과 정의를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 정치권에 큰 폭탄 하나가 떨어졌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맞붙는 셈이 됐는데요. 박수영 의원님, 근데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를 과거에 도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숙련된 사람이었으면 이런 소리를 안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참신한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좀 더 노회하게 세련되게 대응하지 왜 그랬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좀 서툴지만 우직하게 뚜벅뚜벅 법치주의를 지켜가는 이런 태도, 이런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당시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보도를 보면서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 하셨다.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던 것이고 대통령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시스템을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자연히 문제 있는 것들을 수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았는데 이제 이후에 파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김혜경 씨 건이 생겼는데 내일 TV 토론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반전시킬 꼬투리를 찾다가 이걸로 몰아간 게 아니냐. 딱 일관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합의가 된 잘 기획된 정치 기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윤석열 후보의 오늘 발언과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게 친문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권교체 여론이 더 뜨거워질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 움직임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화면 속의 핵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과거 SNS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 발언을 두고 또 야권에서는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말을 했으면은 뭐 대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 보복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하도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돼서 나도 좀 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재명 후보도 정치 보복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너무 정색하고 말씀하시는 이번 건 아니시고요. 기회에 그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내가 만약에 집권해도 절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선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제 선거 구도가 당연히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뭐 잘못하면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선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우리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은 굉장히 그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의 어떤 주도권도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도 그다음에 선대위원회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도원 의원님 논평 말미했던 그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일단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초유의 이제 정면 충돌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존재감이 애매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 이 정권 재창출보다 능력, 인물 대 인물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문이 어느 정도 결집할 수는 있어도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평가가 오늘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 윤 후보와의 어떤 갈등 관계, 이거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굴러갈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정치 보복 같은 것을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거든요. 사실상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윤여준, 뭐 이상돈 등 중도층, 뭐 이런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 계속 만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합과 포용의 어떤 정치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차별화를 가져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뭔가 보복 정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미래 정치를 얘기하는 이런 장면에서 오히려 차별화가 되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관계는 정치 보복의 관계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가 만약에 반론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차별화,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계속 윤석열 후보와 이 정치 보복 혹은 적폐로 싸움을 붙으면 이재명 후보의 그 목소리가 이슈가 묻히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부분 아니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싸움에 있지 않고 보복에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어떻게 향후 5년을 내 삶을 개선시켜 줄 것인지의 구체적인 어떤 블루프린트를 원하고 있거든요. 정사진을 원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이 사과 요구까지 하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 후보 간에 친문이 결집할 수도 있고, 근데 반면 오히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금도 이제 과반이 넘고 있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뭔가 윤석열 후보에게 뭐 의도를 안 했더라도 뭔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지금 정치 보복 이런 얘기는 단어 쓰신 적도 없고요. 이번에 나온 게 뭐 기획된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윤 후보 발언이 이런 걸 기획해서 하실 분도 아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붙는 모양을 보이게 되면 정권 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의 욕구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존재감을 상실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국면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문제는 정치 보복 이건 절대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도 그 민주당에서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시스템, 법치주의, 법과 원칙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이걸 이슈화시키는 경향이 여당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 인터뷰 내용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온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집권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하는 거 아니냐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맹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투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아닌가요? 그리고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 검사장, 물론 뭐 한동훈 검사장이 뭐 대체적으로 맞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데요. 저 발언도 내가 집권하면 한동훈 중용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적폐청산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윤 후보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랑 친하니까 집권하면 검사들이 다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뭐 유능한 검사들은 수사하고 기왕에 뭐 정치권으로 와서 3, 4선 한 분들은 검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남아 있는 그 검사들, 측근 검사들은 중용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측근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능한 검사들은 누가 총장이 되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든 다 중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 같고 다만 이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약간은 이제 과장된 그 표현일 수는 있는데 노보예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사를 썼는데 제가 한꺼번에 그 청와대하고 총리실하고 국정원에서 한꺼번에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인터뷰 기사 때문에 그 청와대 실세한테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그 굉장히 괴로워요. 검사도 윤석열 후보도 뭐 국정감사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실세를 특히 정권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과장하면은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뭐 동감을 하고 한동훈이라는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수사를 잘한다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알겠습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왔고 뭐 측근 중용 얘기가 좀 나오니까 11년 전 이 영상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제 법무부는 두 가지 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그 법무부의 비검찰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총장 취임한 후에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하신 적이 있죠. 근데 이게 왜 무산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죠.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바로 중앙지검장을 합니까?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도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어요. 독립운동가로 칭한 한동훈 검사는 명백한 검찰주의자다.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인터뷰 과정 속에서 한 검사에 대한 어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독립운동가다. 독립운동가라고 한 검사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중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는 독립운동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독립운동의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중용을 해서 사실상 이분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통제 한번 하겠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을 가능케 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권하면 이거 무력화시키고 바로 이렇게 뭐 검찰총장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를 이렇게 집권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임기라는 것이 훼손이 되고 무력화되고 그럼 검찰 조직이 기존의 검찰총장 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검찰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검찰 앞에서 이제 시위했던 것,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걸 무법천지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게 헌법주의자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만약에 이 서초동 집회를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때 동시에 어디서 집회가 있었냐면 광화문에도 있었어요. 그럼 광화문 집회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건 또 표현 안 합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왜 시비를 붙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당선되면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든지 그걸 다른 사람이 시비 붙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표현도 무슨 뜻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검찰답게 수사하고 죄진 사람들, 법을 어긴 사람들 잡아서 처벌하겠다는 뜻이 검찰주의자라면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 검찰주의자라는 발언을 부정적으로 쓴 게 부적절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가진 임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고 검찰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동일한 것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말 법과 원칙을 지켜왔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검찰을 제대로 된 검찰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건데 이걸 왜 12일을 잡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대선판 30일도 안 남았는데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양상 초유의 일입니다. 저희가 이 이슈 좀 길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다른 못지않은 이슈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인데요.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본인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론됐던 의혹 중에 법인카드, 사적심부름, 대리처방 등등에 대해서는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를 답하진 않아서 의혹이 잠잠해질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대략의 의미시 이거를 다 식구들과 함께 주신 건지 이 A씨에 대한 입장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정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일단 없었습니다. 법인카드 혹은 약 대리 처방, 관영차 사적 의혹. 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셨던 박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저 기자회견 일단 총평부터 먼저 좀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앞부분에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기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신 거냐 했는데 뭐 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피해 나갔거든요. 정말 자기 잘못을 사과하러 나온 사람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도 뭐 밝히질 않고 그냥 사과만 하고 들어왔거든요. 전혀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김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수사 진짜 어제 수사 감사 중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 좀 고개를 숙이는 게 먼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그게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했을 때에 우리가 14쪽에 달하는 상세한 설명 자료까지 같이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한 건 한 건 전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이 문제가 있고 주로 설명한 것이 뭐 배모 사무관, 5급 사무관하고 7급의 그 제보자 A씨하고의 관계 이것만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정말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했느냐, 포카로 소고기를 샀느냐, 과일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누가 먹었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나온 의혹이라도 밝혔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하나도 안 밝혔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을 비껴간 건 아니냐는 여러 질문도 어제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보자 A씨가 음식을 배달했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 음식들은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건 분명하게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감사 기관에서도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되셨다는 입장이 여전히 그대로 그 사실관계는 지금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배우자께서 그 부분을 직접 입으로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입장 전환 없으시단 거죠? 네, 본인의 이름으로 아마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대변인이 배우자께서는 그 부분을 직접 입으로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아요라는 표현도 좀 썼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과면 됐다. 김혜경 씨가 조만간 대외 활동, 공식 활동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뭐 이거에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공식 활동을 어떻게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도 그렇고 지금 김혜경 씨도 그렇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수사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어떤 결과든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하나 사안들을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느냐. 예컨대 지금 제보자 A 씨와 이 배 씨와의 관계 속에서 거의 대부분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배 씨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정보들을 거의 갖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 씨는 더더욱 이분을 딱 한 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별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안별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뭐 더 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수사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발언은 사실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수사나 감사에서 뭐가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과로 나오신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발언 그분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 이걸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 의원님, 경기도 부지사 지내셨잖아요. 이런 통상 물론 뭐 이 현안은 지금 대선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런 감사 수사 결과는 통상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제가 사실 이 감사를 한다면 또는 제가 있을 때는 그 감사원 출신을 감사관으로 썼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뭐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녹취가 다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감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좀 다르겠지만 감사관이 정말 마음 먹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감사관을 민변 출신 이재명 측근으로 임명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감사관을 여기에서 일부러 또 바꾸는 것도 시스템에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애초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하던 시스템을 바꾼 것도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 민변 출신 변호사를 앉혀놨거든요. 감사 안 하겠다는 뜻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제보자 A 씨는 곧바로 진정성 없는 사과했다. 김혜경 씨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를 12만 원씩 나눠서 결제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공개된 녹음 파일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 오고요.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가시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추가 공개된 내용이에요. 오늘 13만 원 넘거든요.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합쳐서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12만 원 쪼개기, 카드 쪼개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왜 12만 원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라는 게 이제 주로 경기도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왜 12만 원이냐면은 김영란법 때문에 1인당 3만 원을 넘을 수가 없고 또 코로나 지침 때문에 4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이 이제 한도예요. 지금 이제 배 씨하고 A 씨가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면은 이제 김혜경 씨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반드시 12만 원 아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3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15만 원어치 이제 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는 그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는 12만 원 한도에 맞추고 하나는 뭐 10만 원이든 11만 원에 맞춰서 둘 다 12만 원 이하로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카드 그 바꿔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초밥이나 한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걸 안 되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내 개인 카드로 먼저 내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그 밥 먹는 시간에 맞춰서 했지만 이거는 아예 금액까지 쪼개가지고 15만 원짜리도 12만 원 이하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일일이 지시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정치적인 면 잘 생각해서 확실하게 어제 사과했지만 더 확실하게 사과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말씀. 이 문제가 더 커진 게 여러 의원분들이나 선대본에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약간은 궤변적인 논리로 방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더 화를 내게 된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그거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그리고 오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보자 A 씨가 추가로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한 10건 정도 공개했어요. 초밥집 4건, 베테랑 식당 2건, 뭐 나머지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정 대변인, 이렇게 해서 한 대략 100여만 원을 썼다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까지 또 제보자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제보자가 가진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음 파일만 해도 880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들으면서 계속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부지사로 있을 때에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는 딱 2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아까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만 원 제한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지사 업무 추진비 카드가 아니라 총무과 의정계, 기획 담당관실 등등의 카드를 다 해서 7개의 카드로 작은 금액으로 쪼개서 결제를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통상 박 의원님이 부지사로 계셨을 때는 법인카드 2개를 썼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7개로 쪼개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을 제보로 받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경기도에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있거든요. 자료를 내놔야 입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보는 확실히 제가 받았고 그게 이유가 딱 저거거든요. 과거에 한 장으로 쓰던 액수만큼 지금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어서 12만 원에 묶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하려면 카드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서 그걸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받았고, 일부가 제보자 A 씨에 의해서 일부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죠. 기획 담당관실 카드로 결제를 돌려막힌 정황을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7장인데 예를 들어 이 제보자 A 씨에게는 뭐 초밥집, 베테랑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다 김혜경 씨에게 간 거 아니냐, 갔다고 추가 정황을 공개한 건데 7장으로 쪼갰다고 해서 그게 다 김혜경 씨가 사적 유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초밥 하나가 어디로 갔느냐, 이 제보자 A 씨가 초밥을 배달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놔요. 그게 다 순회동 아파트로 배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쪼갠 건 어쨌든 간에 그 초밥에 해당하는 것이 공급 요용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그 금액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한 것이죠. 김관욱 교수님, 어제 제보자 A 씨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한 이후에 또 추가로 이걸 공개했거든요.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혜경 씨도 좀 전체적인 어떤 사과를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이걸 자꾸 이렇게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감사가 부실 감사 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예컨대 부지사 하실 때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당하면 좋으신가요? 그거는 저는 합당한 추측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왜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감사하고 수사가 병행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크로스체크가 돼가지고 사실은 감사 잘못한 부실감사 그 책임까지 나중에 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부실감사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경험되지 않은 거를 미리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지금 뭐 아까도 저기 뭐 법인카드 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 제보만 받은 것, 제보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 그 제보자 A 씨가 배모 씨와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법인카드 또 다른 법인카드를 썼다는 7개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를 제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왜 경기도 감사관을 감사원으로 파견을 받았느냐. 경기도 내부 직원을 하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다 봐주니까 그때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그 부정부패 평가가 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갖다 놓으니까 3년 만에 1등을 또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감사관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감사관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보에 대한 증거 문제를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경기도의 지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회가 자료 요구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박수영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경기도에 업무 추진비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 없다. 예, 전혀 안 내고 있죠. 지금 뭐 처음부터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 예결위 때까지 단 한 건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관학 교수님, 뭐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털고 간다는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박 의원님의 말에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경기도에는 업무 추진비가 다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민주당 선대에서 확인해 보면 이제 알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감사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러면 이 감사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감사관을 왜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실 감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를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저 자료만 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료 안 내는 거는 정말 경기도가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감사관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제 말씀이고 그건 사람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너무 확 달라지더라고 하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보자 A 씨가 오늘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 기자회견 직후 하루 만에 오늘 추가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들을 또 한 번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공관이 있잖아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공관장이라고도 있고 다 뭐 경비 청소 말고도 사실은 까딱 안 한다고요 다.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저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잘못된 관행이다, 고쳐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거 봤냐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좀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이거 진짜 유인태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좀 굉장히 좀 솔직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내에서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이런 말씀을 해오셔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아무래도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가요? 조금은 진영적인 판단을 하신 거 아닌지. 첫 번째, 도지사 뭐 부인이 뭐 밥하는 거 봤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앙겔라 메르켈 그
업무를 하면서도 매일 퇴근길에 슈퍼마켓 가서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밥 지어 먹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공관에서 집사들 다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제보자 A 씨가 한 건 대부분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회동에 있는 자택, 김혜경 씨가 사는 곳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지금 뭐 16개, 17개 광역단체도 있고 250여 개 그 기초단체도 있는데 관사라는 게, 공간이라는 게 지금 거의 안 쓰는 트렌드입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미 남경필 지사 시절에 지사가 이렇게 큰 공간을 혼자 쓸 필요 없으니까 결혼식하고 아이들 어떤 뭐 행사할 때 쓰게 하느라고 남경필 지사는 아파트 가서 살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 유인태 총장도 알 텐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뭐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쓴소리하고 이런 선배로 남아주시길 좀 기대합니다. 선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박수영 의원님, 뭐 계속 이 의혹 제기를 주도적으로 하셨으니까 핵심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사적으로 개인적인 비서로 사실상 쓴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배모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배모 씨에 대해서도 경기도청 내부에서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배모 씨가 총무과 직원으로 되어 있었고 국회 업무를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무과 직원들 제가 여러 사람 면담을 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단 하루도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지 아니하고 김혜경 씨를 모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인태 선배 말씀하신 것들 보면 저는 사실 부지사를 김문수 지사와 남경필 지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남경필 지사님은 뭐 이혼을 해서 사모님이 없었지만 김문수 지사님의 경우 사모님의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SM5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행사도 갔고 본인이 직접 장도 받고 행사 간다고 누구 관용차를 타는 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셨다는 거죠? 실제로 봤죠. 장도 직접 보셨고 차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10년 넘은 아주 낡은 차량인데 예. 그걸 직접 하셨는데 아니 유인태 참총장께서는 뭐 지사 부인이 장 보러 가는 걸 봤냐고 저 봤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또 자리 바쁘신 와중에 뉴스탑10 출연해 주셨으니까 혹시 기존에 알려진 의혹 말고도 혹시 박 의원님이 다른 제보를 받거나 혹은 의혹 제기하는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개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제 차차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썼던 업무 추진비, 예. 업무 추진비 내역을 엑셀 파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하루 한 건의 파일로 해놓은 겁니다. 4년치를 하려니까 1년에 365일인데 곱하기 4를 한 것만큼 클릭을 해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남시만 해도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년치를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클릭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단 말씀이죠?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놓은 기관들이 없습니다. 통으로 1년치를 올리든지 6개월치를 올리는데 예. 하루에 하나씩 올려놔서 제가 그걸 전부 다운을 받아서 하나하나 긁어서 통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저거를 분석해서 제가 매달 20일 경기도청에 월급날 전후해서 19일, 20일, 21일에 현금으로 150만 원을 찾아갔다. 이걸 주장한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현금으로 150만 원 찾아간 일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러나 저 파일을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찾아갔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그 150만 원 업무 추진비를 인출하고 그 비용을 다른 뭐 비서처럼 공무원 월급을 줬다 뭐 이 말씀을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항목을 그려놨거든요. 운전원 등 현장 직원 격려 해고 150만 을 찾아갔는데 저도 격려를 많이 했지만 일정한 날짜 일정한 금액을 저렇게 찾아가는 것은 정말 뭐 알겠습니다.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오늘 뭐 김혜경 씨 논란 관련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서울시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꽤 문매를 맞았던 저 발언. 김광학 교수님 좀 어떻게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논평의 여지가 있나요? 예. 잘못된 표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화를 더 돋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불필요한, 부적절한 그런 주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녀를 기러보지 못한 저 표현을 써서 꽤 다시 한번 문매를 맞았는데요. 김혜경 씨 논란
최근 이재명 후보에 관련 의혹 제기를 꾸준히 해온 박수영 의원과 함께 여러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의 손손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죠.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전직 실장들인데요. 투자자들이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모펀드 가운데 이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장하성, 김상조 두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환매 중단 전에 돈을 뺐는지 여부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설립 펀드에 2017년에 우리 대사님께서 설립했던 고려대 교내 기업지배연구소 기금, 이 기금을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금융학회란 그 금융학회에서 대사님께서 학회 기금관리위원장을 맡아 계실 때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 투자 운영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다 이래서 적발이 돼서 자산이 동결되었고 피해자 측들의 주장입니다. 이 대형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생 사모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경이 연관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당시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략 60억, 4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웠고 일반인 피해자들은 회생이기 때문에 환매가 불가능했다. 이게 특혜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예. 문제는 저 사모펀드를 개설한 주체가 장하성 실장의 친동생이고 예. 최종적으로 지금 저 사모펀드를 통해서 모금한 금액이 2,500억 가량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쨌든 장하성 실장 개인은 60억 정도,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억 정도를 예치를 했고 그래서 일단 첫째 저 사모펀드가 저렇게 2,500억 정도의 모금을 할 때는 예. 장하성 실장의 위세랄까 벼슬의 직함을 악용하여서 뭔가 사기적으로 모금했던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을 지금 피해자들이 하나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피해자들의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만기 전에는 이 돈을 찾을 수 없는 폐쇄형 펀드 가입 조건이었는데 예.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장하성 씨나 김상조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본인이 맘만 먹으면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개방형 가시라도 뭔가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닥쳐왔다 이러면 뺄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지금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장하성 실장은 이제 저런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저 60억을 지금까지 찾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60억이 물려 있고 나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뭐 국민일보에 따르면 단독 보도를 좀 보니까 장하성 실장 스스로도 뭔가 이 펀드 판매에 얘기를 좀 했다. 뭐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가입을 좀 직접 권유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이런 것과 법적인 문제는 좀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실제로 보면은 이 디스커버리 펀드가 2017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2017년 상반기에는 수탁액이 500억에 불과했는데 2020년 4월 현재로는 4,933억 가량. 그 당시에도 환매 연기가 문제됐었죠. 예. 근데 그 상당한 큰 금액을 수탁받고 또 동시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운용사 이 순위 수준이 한 88위 정도였는데 판매가 가입자 수 모두 1위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단순하게 장하원 대표 개인의 역량이나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장하원 대표 개인의 그 이력을 보면은 경제학 박사 그 학위도 있고 예. 동시에 또 금융사에서 금융연구소장을 한 경력도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은 펀드 운용을 실제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경력이 불분명합니다. 실제로는 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시작한 것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이 펀드가
설립되고 그 운영이 시작된 때가 이 정권이 그 설립된 때와 그 시기적으로 맞물립니다. 2017년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하성 그 정책실장이 그 실제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그때였고 이런 걸 고려할 때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김관욱 교수님, 장하성 현 주중대사,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법률 위반 사항 없다, 소명 조사 받을 것이고 투자 내역을 성실하게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신고했다라고 했어요.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또 이게 문제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덕적으로 저렇게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투자 관련 사실들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걸로 매듭을 지을 수 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디에는 투자가 가능하고 어디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라인드 이 펀드에는 투자가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장하성 실장의 이제 동생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뭐 조사를 좀 더 해보면 사실상 거기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겠죠. 뭐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보도 하나, 청와대 전직 정책실장들의 펀드 특혜 의혹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번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9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라.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31일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특활비 검증 받아야겠죠?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네, 181억이 아니고 비서실 특활비는 올해 88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특활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수업무 경비라든가 업무 추진비는 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모든 것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4년 전 시작된 소송이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좀 길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럼 이 의미를 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추려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청와대도 예외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국가 안보라든지 또는 사적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되는 대상에서는 영부인 특히 대통령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사용 내역과 관련된 부분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나온 1심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 이 판결대로라면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김정숙 여사가 뭐 의상, 구두, 의전 비용들을 이제 낱낱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가령 해외 순방을 갔을 때 거기서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비공개 원칙이었기 때문에 항소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예상하면 될까요? 그 아마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김경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판결문 물론 언론에서 드러난 판결 이유만 봤을 때 이게 보면은 애초에 그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법률상 그 비공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판결은 비공개 사유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지금 청와대의 주장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청와대 주장 사유는 애초에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했으니까 그 애초부터 청와대는 이 거부를 할 때부터 거부 처분을 할 때부터 애초에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는 걸 알면서도 비공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입장을 볼 때 항소를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147억의 특활비를 썼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법원이 거기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억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뭐 정치자금으로 썼느냐 뭐 이런 오해까지도 받게 하는 것인데 왜 이게 굳이 청와대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모든 정부 전체 예컨대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특활비 쓰는 모든 분들이 사실상 정보를 공개해야만 우리가 이거 다 혈세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투명해지는 거죠. 청와대 특수활동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오후에 나온 보훈처의 입장 얘기도 해볼게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최근에 사적으로 광복회에 돈을 썼다, 쌈짓돈 쓰듯이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가 공개적으로 사실을 인정했더라고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참 한 수밖에 안 나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개인이 이발소를 간다든지 안마를 받는다든지 옷을 사 입는다든지 거기에 썼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아예 현금화해서 보훈처 발표로는 이제 1,000만 원입니다. 예.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고 그뿐만이 아니고 광복회 사무실에 골재 사업 관련 아마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그때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기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고 또 각종 사업에서 중간 거래처를 넣어가지고 또 수익을 챙겼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보훈처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하면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겠죠. 그 이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김원웅 회장은 당장 사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웅 회장 아직 보훈처 입장 이후에도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는 겁니까? 이전에 설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 자체도 그렇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보훈처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는데 이건 정치적 논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김원웅 회장이 그만 물러나야죠. 보훈처 얘기까지 김원웅 회장의 유용 의혹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발끈하는 거 보니 적폐 맞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셨고요. 예. 굳이 이 타이밍에 적폐 수사를 들고 나온 의도가 뭘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김혜경 씨가 소고기 법인카드 의혹 혹은 약 먹었냐 안 먹었냐를 묻는데 동문서답했다라는 비판도 해주셨고요. 김건희 씨는 왜 검찰 소환 조사를 안 받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전국 도지사 법인카드 모두 감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역시 이번 적폐 수사 관련 발언 논란과 김혜경 씨 관련 논란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 국회로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국회의원직 제명안 철회를 호소하는 구명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의 얘기의 상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거리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이 나온 이후에 윤미향 의원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왔던 운동의 역사와 제 삶을 짓밟는 것이다. 대략 5,000자 분량의 장문 메시지를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구명운동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저런 행동이 과연 적절할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제기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은 안 됐지만 검찰에서는 최소한 헌법기관인 검찰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를 했던 거고 예. 두 번째,
시민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민간위원회에서 윤미향 씨의 이 검찰의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해를 끼친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두 군데의 기관에서 윤미향 씨가 불법 행위를 했고 헌법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으면 윤미향 의원이요. 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윤리특위를 열어서 제명 결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본인의 어떤 저게 인권 침해다 이런 식의 또는 뭐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건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위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정치 쇄신 차원에서 사실은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놓는다. 뭐 이거 언제든지 비리와 관련되면 제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례거든요. 지금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리를 해서 사실상 국회도 특권의 영역, 성역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김영기 변호사님, 뭐 윤미향 의원은 뭐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으니 뭐 혹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메시지를 하겠지만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 혹은 이후에 별다른 뭐 제명안에 대해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국회에 상정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991년도에 국회 윤리특위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제명된 사례가 실제로 한 번도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뭐 10일 내에 원래 제안을 했었는데 그 소위를 열자고 그런데 국힘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국힘에서는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죠. 국민의힘에서는요? 14일에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14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자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속히 아마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구명 문자 얘기까지 저희 뉴스탑10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